안녕하세요. 오늘 정책학 권력 이론에 관련돼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게 하나가 있고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력 이론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더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때 한 번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엘리트 이론이요. 104쪽입니다. 자, 104쪽의 엘리트 이론의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자, 모스카. 자, 권력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모스카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계층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배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받는 피지배 계층이다. 자, 지배 계층은 소수이고 모든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피지배 계층, 자, 지배를 받는 계층은 다수이며 지배 계층의 명령을 받고 통제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엘리트라고 얘기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엘리트 이론은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자, 이렇게 피라미드의 요 위에 있는 계층들을 엘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5쪽이요. 105쪽의 세 번째 문단. 자, 배번은 관료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관료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성숙에 따라 행정 관료들이 엘리트처럼 변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 핵심 결정,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엘리트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땅, 국토에 관련된 그 핵심 결정을 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돈, 정부 예산이요. 자, 거기에 관련된 핵심 결정을 하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핵심 결정을 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우리가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관료제 체제가 워낙 성숙된 나라이기 때문에 엘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5쪽에 위에서 네 번째 문단이요. 자, 또한 1950년대 자, 미국에서 이제 연구된 거는 미국의 정치는 정부, 기업, 군부, 자, 군인 중에서도 핵심 인물들이요. 중요 직책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 엘리트, 파워 엘리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맞습니다. 저도 이 파워 엘리트, 이게 책 이름이에요. 아주 두꺼운 책 이름인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자, 이런 권력 엘리트들은 자, 제가 여기 이 철의 삼각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국회, 의회의 아주 핵심 인물, 그 다음에 기업, 이 책에서 말하는 권력 엘리트는 주로 이제 군수 물자, 무기를 만드는 그런 아주 큰 기업의 핵심 인물, 그 다음에 정부, 자, 미국으로 따지면 국방성, 펜타곤이죠. 자, 국방성의 핵심 인물, 이 세 주체가 모여서 미국 정부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1950년대 엘리트 이론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5쪽에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헌터 1953년도 자, 미국의 애틀란타 도시에 그 좀 나름대로 이름 좀 있다, 나는 좀 이 도시 잘 나간다,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지역 리더의 영향력들, 각 분야, 지역사회 각 분야마다 리더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6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그 좀 사람 이름 그 부분이요. 자, 바크라크 바라츠 그리고 로버트 달이라고
표현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다원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박에서 엘리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크라크 바라츠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면요. 106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이런 게 있어요. 무의사결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무의사결정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가치, 신념, 정치제도 그리고 정치 과정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의사결정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워요. 이건데 이 4번, 제 강의대로 4번의 얘기예요. 이게요. 뭐냐면은 무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이 없을 무예요.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데, 지배계층, 지역의 리더, 어떤 철의 삼각, 이런 지배계층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각종 쟁점들을 아예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무의사결정입니다. 다시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지배계층 엘리트예요. 근데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나한테 반발하고, 나한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비난, 반박, 그 다음에 이렇게 도전해오는 그런 것, 저한테, 지배계층인 저에게 도전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게 무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야 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구나, 싸우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경쟁이나 싸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7쪽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중간 문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무의사결정을 그래도 측정 가능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의사결정은 정치 과정, 엘리트에게 도전하려는 요구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물리적 힘, 강제력, 폭력이에요. 너 나한테 도전하면 너 때릴 거야, 너 죽일 거야,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물리적인 힘, 강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7쪽에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서 약간 아래요. 두 번째, 엘리트 집단이 그들의 권력을 사용해 쟁점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 예로 엘리트 집단끼리 결속, 연합을 해서 자신들에게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쟁점, 안 좋은 주제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야, 너 그거 제가 지금 나한테 도전을 하는데, 제가 나한테 도전하는 거는 너희한테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제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번 뭘 해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7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세 번째, 도전을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하기 위해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 뭐냐? 불만이 있고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오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 유심히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저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 거쳐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 10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은 예견되는 반응에 자신의 요구를 단념하기도 한다.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작년에 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은 결과가 이렇게 됐었어.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에게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 10년 전에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그거 이런 결론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또는 그래, 내가 뭔가를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엄청난 요구를 지배 계층에게 하려고 했더니 벌써 나의 그 결과, 내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예견되는 반응이에요. 이게 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트 이론, 권력 이론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무의사결정은 참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아주 자세히 봐야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이렇게 보신다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 엘리트, 자, 엘리트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넌 참 엘리트야. 자, 그 개념만 가지고 보면 이 엘리트 이론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똑똑한 사람, 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데, 자, 엘리트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끼리도 경쟁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의 엘리트가 전체 사회를 지배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이론에서는요. 엘리트끼리 경쟁을 하는데, 자, 어떨 때는 A라는 엘리트 집단이 사회를 이끌고 가다가 어떨 때는 또 B라는 엘리트 집단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경우처럼 엘리트 집단끼리도 경쟁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사회 전체를 다 어떻게 한다. 그건 독재예요. 그거는 독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지배받는 계층의 어떤 이익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게 엘리트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집단 하나의 집단 전체 사회를 다 통제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독재입니다. 그거는 이 엘리트 이론에서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 집단끼리 경쟁을 해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엘리트 이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